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홍인 스님 이야기, 동산법문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 스님 제자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뭐 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한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 면적이 넓어진 시절이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전 같으면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뭐 한 방에 오골오골 이렇게 막 다 살던 것들이 지금은 다 분화돼서 두 사람만 한 방을 쓰라 그래도 이게 힘들죠. 저도 해보면 그래요. 제가 답사 같은 거 이렇게 갈 때 뭐 외국 같은 데 성지순례 가면 그거는 같은 방을 써봐야 알아. 그러니까 친한 사람인데 되게 재미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친한데 자기네들이, 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방짝지를 꼭 데려오라 하거든. 왜냐하면 이걸 임의로 넣어줬을 때 임의로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나중에 바꿔달라 그래요. 누구랑 바꿔? 나랑 바꿀 거야. 뭐야 이거 안 맞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데리고 오든지 안 그러면 감수를 하든지 독방을 쓰든지 싱글 차지를 내고 독방을 쓰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 딴에는 자기랑 오래 알았던 사람이니까 같은 방을 써보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다시 방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건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난 몰라. 그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낮에는 계속 화목하게 보는데 어디 가면 다시 그 사람하고는 방 안 써.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같이 방을 잘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걸로 인해서 깨지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깨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잘 다녀. 낮에는 잘 다녀. 밤에는 같이 안 써. 이게 예전에는 저렇게 막 떼거리로 자란 시절이니까 그래서 1000명이라도 그럼 뭐 엄청나게 큰 절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큰 절들 가보면 예전에 여기가 500명이 살았어요. 뭐 어쩌고 하지만 야, 이거 어떻게 500명이 살지? 지금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은 택도 없는 거고 택도 없는 거고,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막 오골오골 살던 시절이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럴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기준에서 그래도 1000명이면 많은 겁니다. 1000명이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최고는 당연히 신수 스님이었고, 그리고 신수 스님하고 해능 스님하고 사실 이게 대비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신수 스님이 어떻게 보면 총무 역할을 하던 분이거든요. 저 1000명의 대중들을 전체를 관할하고 이끌고 이러던 실질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직천무가 홍인 스님을 존경했다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신수 스님이 나중에 저렇게 막 못 올라가거든. 지금 신수 스님과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 게 양경의 법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양경의 법주 겁나 오래 삽니다. 연대를 보시면 야, 이거 또 믿어야 되나? 우리 또 그 생각 또 들지. 해가 스님도 뭐 107세 이거 또 믿어야 되나? 이게 또 애매한데 이거 막. 왜냐하면 왜 이런 자세들을 제가 취하냐면 예전에 당신이 몇 년도생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 많습니다. 저희 조부님 때 어른들도 당신이 나이를 잘 모르던데, 그러니까 태어난 날이나 시 모르는 건 둘째치고 그 위에 때 어른들은 나이도 아리까리한 분들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그게 그러던 시절이 아니니까 왜 저 어른들은 당신 나이도 저렇게 오락가락 얘기를 한대? 나는 이랬었는데 시계도 없고 달력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저희 어렸을 때 시계가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시계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 뭐 사주 보러 가서 무슨 뭐 밥 먹을 때 낫다는 운동, 뭐 일 나갈 때 낫다는 운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또 계절마다 밥 먹는 시간이 다르다니까. 아침밥을 좀 땡겨 먹는. 그리고 또 집집마다 다를 거 아니오. 우리가 좀 밥술께나 좀 뜨는 집이어서 뭐 양반집이야 이러면 좀 늦게 먹어도 되는 거고, 좀 못 살면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또 빨리 먹는 거고, 뭐 그게 또 약간씩 룰이 달라요.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화되면서 점심시간이 정해지는 거지 그전에는 점심도 있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런 게 다 중구난방으로 먹어요. 여러분 그 생각처럼 뭐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시간 있고 어느 정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게 이게 또 너무 센데 103세인데 그냥 단순 계산해도 그리고 해능 스님하고 이렇게 보면 713년이나 706년이나 뭐 별 나이 차이 안 나네. 아니 그거는 이 어른이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거고 이 앞부분을 보면 30 지금 3세 차이지. 33살이면요 예전에 같은 연배가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33살 차이 나는데 결혼했어요. 이러면 능력자 소리 얼마 전에 우리 사건 있었잖아, 그치? 능력자 소리 듣는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거는 요즘 얘기나 이게 나오는 거고, 맞다. 그런 결혼 얘기는 옛날에는 더 있었다. 예전 기준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나면 아버지 대우로 한다라는 룰이 있어요. 10살 정도 차이만 나도. 한 40 중반 정도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니 평균적으로 조선시대 때 제가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율곡이 49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정조도 49에 돌아가셨고 정조가 47에 스스로 호를 만천 어린 주인 옹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모든 개천에 비추는 그 달과 같은 주인 그러니까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늙은이 옹자를 맨 마지막에 쓰는 거죠. 옹 그러니까 어르신 이런 뜻인데 어르신 늙은이 이런 거 할 때 옹 무슨 옹 이렇게 썼는데 47에 붙인다니까 그 표현을 스스로. 그러니까 47이면 늙은이에요. 중늙은이가 아니고 상늙은이. 47이 임금이 생각하는 상늙은이야. 그러니까 33살 차이 나면 이거는 아버지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경쟁하는 상대는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도 우리 선생님하고 30살 차이가 나는 선생님하고 뭐 학술 대회장에서 못 붙어요. 왜? 저 치면 돼. 치면 돼. 뭘 붙어? 이미 저쪽은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저쪽 투지폰 쓰는데 어디 붙어? 그냥 어른으로 존경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거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했다 이런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되기는 좀 어렵고 그냥 나이 차이만 딱 봐도 그리고 측천무가 이분을 굉장히 대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홍인 스님도 대단하게 봤으니까 그 제자도 대단하게 봤다라고 하는 안 그러면 이분이 워낙 뜨니까 이게 그 엄청나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양경의 법주라는 게 중국의 당나라는 수도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안이라고 하는 원래 수도가 있고 측천무가 이제 당나라를 딱 끊고 15년 동안 주나라를 만들거든요. 주나라 자기가 황제, 신성 황제가 되면서 주나라를 만들고 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수도를 낙양으로 옮겨요. 천도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왕위 계승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수도를 옮기는 일이 있어요. 뭐 생각하시면 되면 조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수인계 받은 거면 그러면 그냥 개경에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 지지기반,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로서. 새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일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여기는 그 구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여차하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서 내 판을 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천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낙양. 원래 낙양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주나라 때부터 동주 시대부터 낙양이 수도 서주 때는 호경이었고 동주 때는 이제 낙양 그때부터 해서 9개 왕조의 수도, 당나라는 13개 왕조의 수도.
이제 비정상적인 왕조까지 치면 뭐 17개까지도 올라가요. 그렇게 대단한 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수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의 법주, 두 개 수도의 법주, 최고 큰 스님 이런 뜻이고 삼재의 제사예요. 국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사, 삼재의 국사, 황제의 스승, 왕사, 국사, 제사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세 명의 황제, 세 명의 황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나라 당 고종 이치가 있고 그다음에 측천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측천무 들어오기 전에 중종 잠깐 세웠다가 뭐 예종 세웠다가 측천무 다시 왔다가 그다음에 측천무가 끝날 때쯤에 중종이 다시 올라오고 그다음에 예종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 예종 아들이 그 유명한 이윤기거든요. 이윤기 이러면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승기는 알지 뭐 이윤기를 알겠어요? 이윤기가 현종입니다. 현종입니다. 당현종, 양귀비 뭐 이렇게 되면 다 알잖아요. 현종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황제를 순서대로 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당 고종, 이치, 그 다음에 중종, 예종, 측천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세 분이 오래 하죠. 오래 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여기 이 시대의 권력의 핵심은 이분이죠. 이분이죠. 그래서 이 세 분에게 존중받은 큰 스님이었다. 그래서 삼재제사. 저 대단하지 않아요?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낙양하고 장안 쪽에서 제일 큰 스님이 신수 스님이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당나라 초기에 가장 날렸던 스님은 누구냐? 이러면 당나라 초기에 날렸던 스님 현장 스님. 현장 스님. 그 다음에 법장 스님, 화엄종의 법장 스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수 스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맨 처음에 법상종, 현장 스님 법상종, 화엄종, 그 다음에 선종 이렇게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 큰 스님이에요. 이게 다 필요 없어. 수도권과 서울과 수도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굉장히 관건이에요. 지방에서 뭐 잘 나가요. 그래. 아니 이거 해능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른 큰 스님들도 저 시대에 저 때가 불교가 만개하던 시절이어서 큰 스님이랑 큰 스님들이 막 득달같이 나오거든요. 득달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면 뭐 청량 진관 스님도 저 시절에 이제 저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거고 현계 다면 스님 나오는 거고 막 이렇게 갖고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어른들 다 있는 시절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한 거점을 장악했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경기에서 누가 제일 먹느냐.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대통령 후보 이러면 딱 어디까지 끊기냐면 경기도지사까지 끊기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까지 끊기지. 아니 그렇잖아요. 함경도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사실은 어느 도를 하려다가 그 도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함경도를 들긴 들었는데 안 되잖아. 그냥 딱 봐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안쪽이 빨리 바뀌는 쪽이고 바깥쪽 흐름 느리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홍인 스님이 이렇게 법석을 크게 열 때 신수 스님이 어떻게 보면 총대장 같은 그 밑에 총무 같은 역할을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금강경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때 이제 남방에서 해능 스님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금강경 한 구절 듣고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 능히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렇게 이게 금강경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 올라왔다잖아요. 그게 이제 행자잖아. 굉장히 재밌는 게 행자에게 전해진 어떻게 보면 선종이지. 행자불교. 행자불교. 그래서 약간 아무튼 계열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해능 스님 올라오셨을 때 되게 재밌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잠깐 이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제가 육조단경에서 육조단경이
상당 부분을 신에게에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신에가 뒤통수를 맞게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그 육조단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해능 스님하고 홍인 스님이 만나는 첫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너 어디서 왔냐부터 물어봐요. 갈료라고 합니다. 갈료. 갈료. 그게 오랑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 밑에 변방에 저 어디 우리 시골 하면 어디 삼수갑산에서 온 거야. 야 거기 사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그게 홍인 스님 반응입니다. 그래서 갈료에게도 불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이 해능 스님이 신주 사람이거든요. 신주 사람. 그래서 신주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듣보잡이지. 어디 총구석시 어디 독도 같은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도 불성이 있냐? 이게 깨달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재미삼아 한마디로 던졌더니 이 해능 스님이 다큐로 받아가지고 어른이 야 그 촌놈도 깨닫겠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어디 그런 지역차별 발언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까고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지역에는 남북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성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딱 이랬다는 거잖아.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싸가지가 없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강남 문화구나. 강남의 개인주의 문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이 문화 흐름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게 강남 쪽에서 뭐가 발전하냐면 육조 시대 때 오동진 송제양진의 육조 시대 때 열반경하고 반야경 같은 경우를 강남에서 유행하고 그 다음에 육조 청담이라 그래서 청담이라고 하는 이런 대화 그게 나중에 이제 선호록에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장자학, 그걸 장학이라 그러더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나중에 이 개인주의, 강남의 개인주의 문화하고 섞여서 완성되는 게 사실은 선불교예요. 선불교예요. 그리고 해능 스님은 저 강남 문화를 집약해내는 거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기보다도 시대적 요청이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는 거를 스티브 잡스가 딱 집약해내서 딱 터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식의 시대적 요청 구조라는 게 없었다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도 그게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그렇게 딱 만들어지니까 너도 나도 그래서 핸드폰이 스마트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짜 폰이었었거든. 그러더니 지금은 야 비싼 건 200만 원을 해요. 노트북보다 비싸. 이게 무슨 아니야 진짜예요. 이렇게 접는 애 있잖아. 200이야. 200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효도폰 이런 거 쓰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그 200, 야, 공짜 폰에서 200까지 올라온 거예요. 야, 되게 대단하지. 그런데 그러면 안 팔리느냐? 요번에도 얼마 전에 애플에서 신제품 나왔을 거예요. 13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거 100몇십만 원이에요. 130, 140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냥 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그런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거 아니 요번 같은 경우는 이미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고 특별히 지금은 예전처럼 기술이 막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비슷해. 화면이 조금 더 선명하냐? 사진이 좀 더 잘 찍히냐 이런 건데 그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감별해낼 정도의 차이가 아니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라도 감별을 못해. 눈이 좋은 놈도 감별을 못해. 그 정도 차이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렇게 딱 대비해주면 그 차이가 있네. 이 정도로 보이는 거지 실제로 1년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주지 않아. 그래서 저런 게 안 팔리려나? 이러면 아니야. 그냥 사는 거예요. 공짜로 줄 때하고 지금 100몇십만 원이 돼도 줄을 서서 사. 이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왜? 시장 흐름이라는 게 바뀌었죠. 시장 흐름이라는 게 바뀌어서 그래서 전화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고 그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강남 흐름이
강남 흐름이 이런 개인주의적 흐름이 이제 원래 육조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런 흐름들이 강남의 경제력과 더불어서 하나로 뭉치는 게 해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능 스님의. 그래서 그걸 육조 혁명이라고 합니다. 중국 불교에서 이런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해능 스님밖에 없어요.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견성입니다. 여기에 불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줄여가지고 그냥 견성 이렇게 하는데 견불성. 그래서 불성을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나중에 오늘은 뭐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제가 불성이라고 하는 육조혁명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들어보면 저게 이제 도노 얘기지. 결국은 도노 얘기지. 그래서 해능 스님한테 뭐 그냥 행자죠, 행자. 행자고 그다음에 홍인 스님이 중국은 저런 절 주지를 방장이라 그래요. 우리는 총림의 주지를 총림의 주지 스님보다 위에 있는 스님을 방장이라 그러고 중국은 그냥 절 주지 이름이 방장이야. 방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의 방이 사방일장이었다라고 해서 방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방장실 그다음에 방장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는 주지 스님이에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1000명의 대중을 거느리는 주지 스님이 행자를 만나 주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근데 그 행자가 또 그 자리에서 어른이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 되어다치는 것도 또 대단한 거고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런데 홍인 스님이 식견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그거를 내치지 않고 야 저거 되어라진 것 저거 보내 이렇게 안 하고 저걸 이렇게 좋게 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 문화가 강북 문화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라고 보면 되고 이제 육조 단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이게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를 다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나중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간 책이라서 그걸 믿을 수는 없는데 그때 이제 홍인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내가 이제 개송을 지어서 개송 잘 짓는 사람에게 법에 맞도록 깨달음에 맞도록 이렇게 개송을 올리면 그 사람에게 내 어떻게 보면 이 절의 이것들을 전체 내 위치를 그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신수 스님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개송을 적었대.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려니까 창피해서 그냥 벽에다가 적었대. 그래서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까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대. 딱 보는 순간 그지 같지? 저게 무슨 그지 같은 뭐가 그지 같으냐면 저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식견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저건 위조된 글이거든요. 신수 스님 정도가 저 정도밖에 글을 못 쓰면 이 위치 못 올라갑니다. 이 위치 못 올라갑니다. 야,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야? 딱 그 정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시 써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면 얘 잘 썼네. 이런 느낌. 하지만 진짜 시인들 그런 데서 그거 아니고 그냥 학예회 수준 딱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육조 단경을 이렇게 손댄 사람도 가방이 짧았구나. 이걸 알 수 있어. 그게 보여.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위조를 하든 뭐 이런 것도 좀 되는 사람이 해야 돼. 너무 짧은 사람이 하면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 얘기 뭐 좋다 어쩐다 뭐 이렇게 스토리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해능 스님이 나도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글을 못 쓰는데 내 대신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썼대. 그래서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여기 이제 그 나무를 까는 거지. 몸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그 깨달음의 본체다. 그래서 언제나 노력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완성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까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없고 우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울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있냐? 몸이라는 게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형체가 있을 수 있냐? 그런 건 다 아니야. 그래서 원래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깨끗한 거니까 이게 불성. 그래서 때가 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데 야 태양이 어떻게 구름이 끼냐? 태양이 어떻게 구름이 끼냐? 우리 눈에 구름이 끼는 거지. 지구에 구름이 끼는 거지. 태양에 구름이 어떻게 낄 수가 있냐? 구름이 태양 근처에도 못 가서 다 증발해 버리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깠대. 깠더니 해능 스님이 이겼다. 뭐 이렇게. 근데 좀 스토리를 보면 유치해요. 이게 이 개송 보면 야 저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거 갖고 저게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누군가 위조를 하더라도 급조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가방끈이 짧아. 가방끈 긴 사람은 저런 식의 위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거지. 문화재 같은 거를 위조를 하는데 위조해서 그게 진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값어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인이 위조를 하면 다 걸립니다. 100이 아니고 110% 걸립니다. 왜? 양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들어가는 안료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런데 최고급 권위자가 그 위조에 가담을 하잖아? 잘 안 걸립니다. 왜? 그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어떻게 판별하는지를 이 사람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부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유치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천진하지. 가끔이 아니고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욕먹을 수도 있는데 막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다 연구가 다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연구해 보면 저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이 홍인 스님 맥 중에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얘기하려다가 못했던 이 홍인 스님 제자 중에서 해능 스님이나 저 신수 스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지선 스님이 있었고 이분은 사천으로 갔대. 이 법맥이 사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적 스님, 덕순사, 처적 스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중무상 대자사, 내가 대자사가 전에 갔었는데 그 대자사에서 기억에 남는 거 딱 한 가지. 복전함을 페이로 내더라. 복전함, 스마트폰으로 복전함. 나 그거 딱 기억. 야, 저기까지 가가지고 그것만 기억에 남네. 그래서 대자사, 대자사.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천성의 맹주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현종이 피난 왔을 때 잘 대우를 해줘서 이제 굉장히 뜨게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이분을 성도광에 제가 원래 셋째 아들이라고 썼다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좀 지우고 썼는데 셋째 아들이라는 설이 있어요. 설이. 성도광이 누구냐면 원래 김춘추가 있잖아요. 김춘추, 태종무열왕 김춘추. 그 다음에 문무왕 법민, 문무왕. 그 다음에 요 법민까지가 이게 통일이에요. 삼국통일. 그 다음에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의 왕권 강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신하들을 이렇게 딱 새로 판을 짰으니까 이제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 정비를 하는 거예요. 체제 정비를 신문왕이 딱 하고 이 신문왕 아들이 이제 효소왕. 그 다음에 성덕왕이에요. 통일신라 최대 군주라고 하는 성덕왕. 이게 성덕대왕 신종의 성덕왕은 아니고 그 성덕왕인데 그 성덕대왕 때 만든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손자인 해공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해공왕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덕왕이 누구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삼국사기나 이런 데 보면 첫째 첫째 아들이 이 효소왕이에요. 효소왕. 그리고 성도왕이 둘째 아들이라고 나와. 둘째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오대산 사적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리고 저 삼국유사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천과 효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보천과 효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왕위 계승 과정에서 신문왕에서 이 효소왕으로 내려갈 때 왕위 계승 과정에서 밀려나요. 그래서 강원도 오대산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짱 박혀 숨어 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문수보살에게 기도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대박이 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문수보살도 친견하고 뭐 오만 불보살을 다 친견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뭐 삼국유사 한국 불교 할 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일단 그냥 그 껍질만 알아두세요. 있고 이 효소왕이 쫓겨나. 국인에 의해서 쫓겨났다.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갔다. 죽었다로 나오고, 삼국유사나 오대산 사적기에 보면 쫓겨났다가 나와요. 근데 신라는 화백제도 이런 게 뒤에까지 좀 있어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각제 비슷한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탄핵 전통은 저 신라 시대 때부터 있구나. 저 사람도 쫓겨났었거든요. 저 진지왕. 그러니까는 진흥왕 다음에 진지왕, 그 다음에 진평왕이거든요. 그래서 진지왕도 쫓겨나. 그렇게 쫓겨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메롱인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대산에서 수도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오락하는데, 이 양반은 끝까지 버티고 거기서 출가 생활을 했고, 이 양반이 와가지고 임금이 된 게 성덕왕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 선배 출신이라니까. 그래서 당신이 오대산 상원사에서 가피를 얻어서 자기가 왕이 됐다. 그래서 보위에 오르고 4년 뒤에 오대산까지 와서 상원사를 창건하는 거예요. 그게 오대산 상원사 창건의 유래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상원사라고 안 하고 진여원이라고 그랬어요. 진여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오대산 상원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 성덕왕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 재위관도 길고 정치도 잘하고, 그러니까 조선으로 말하면 세종과 정조를 합친 것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참 잘했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좋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올려놓은 이 성덕왕이, 게다가 출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효명이라고 하는 출가자 출신이고, 그래서 저 양반 아들로 자꾸 붙여. 그래서 김지장 스님, 구화산의 김지장 스님, 신라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양반도 저 성덕왕 아들이라 하고, 자꾸 아들이라 하니까. 그런데 꼭 첫째 아들이라고는 안 해. 왜 첫째 아들이라고는 안 할까? 첫째 아들은 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셋째 아들 뭐 이런 거 좀 확인하기 어려운 야리한 걸 자꾸 해.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뭐 아들들이 다 중국 가서 출가를 해. 왜? 조금 그래. 그런데 신라 왕족 계열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김씨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에는 김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 스님도 김화상이라고 불려요. 김화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금이라고, 우리도 이게 쇠금자가 김 이러잖아. 김 이러잖아. 근데 이게 김으로 바뀌는 거는 몽고 때 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금인지 김인지 뭐 그렇다 치고, 저렇게 김자 들어가는 게 중국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삼국지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봐. 김씨 있나? 이놈이 김씨 없어. 그게 이제 투김일제부터 내려와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건너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썰들이 있거든요. 그게 문무왕 비석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뭐 그래서 중국에서는 다 쫓겨나가지고 원래 중국 본토 사람도 아니었고 저 흉노 계열이었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귀화했다가 다시 우리나라 넘어오는 바람에 그쪽에 거의 성씨들이 없다.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은데 중국에는 없는 성씨가 김씨, 박씨. 김씨, 박씨. 보통 이렇게
육지로 인접해 있으면 일본 같이 섬으로다가 떨어져 있으면 성씨가 당연히 다른데 육지로 인접해 있으면 많은 성씨가 이쪽에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아무튼 성도왕 아들이래. 성도왕 아들이래. 더 재밌는 거는 중국에 오백난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오백난 이름 아냐. 오백난 이름 아니야. 누가 오백난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지 어쩌는지 뭐 이름 아니야. 그래서 이름이 다 있는데 그게 청나라 제공까지 청나라 사람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인도 게 아니고 인도에 오백난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중국으로 와서 그게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어벤져스를 만들었어. 중국판 어벤져스를 만들었어. 그래서 인도부터 해서 불교계에서 유명한 사람을 500명 안에 다 넣어. 이해가 됩니까? 교진여도 들어가 있어. 부처님의 첫째 제자인 교진. 달마대사 들어가 있습니다. 무상스님이 들어가 있어. 무상스님이 455번째야. 번호표 받았어. 번호표 받아서 신라스님이 2분이 들어가. 한 분이 오진스님이라는 분이 들어가. 479번째. 달마대사 307번. 번호표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500난이 이렇게 다 여러 명들이 들어가 있는데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 해능 스님이 없어. 해능 스님이 없어. 임재 스님이 없어. 임재 스님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기준은 뭐였을까? 기준이 뭐였을까? 그리고 무슨 생각이 또 할 수 있냐면 혹시 이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쪽이 들어가고 해능 스님이 밀린다는 얘기는 그 당시 인기가 저쪽이 좀 더 많았나? 뭐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어벤져스를 당연히 뽑으면 올스타 플레이어를 뽑으면 최고급들을 이렇게 쭉 할 것 같잖아요. 해능 스님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봐도 이열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순서 이렇게 딱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조금 아리까리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왜 이게 원탑 계열인데 원탑이 빠졌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열은이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티베트의 불교를 또 이쪽에서 전했다. 라는 게 이 역대 법보기에 나와. 역대 법보기라는 책에. 지금까지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 도랑문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하연 티베트 불교랑 관련해서 마하연이라고 하는 대승화상 마하연이 대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승화상이라는 선불교 화상이 스님이 불교를 전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티베트 불교 인도에서 인도 밀교계에 연하계라고 하는 사람하고 붙어요. 논쟁이 붙어요. 그게 이제 카마라실라가 연하계인데 그렇게 해서 논쟁에서 이 마하연이 졌다. 뭐 이렇게 해서 티베트 불교는 인도의 밀교화가 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 빠른 이야기가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사천하고 차마고도로 티베트랑 연결이 된다니까. 차마고도가 사천에서 출발해서 티베트로 동티베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골목이니까 그쪽에 불교를 장악하고 있어. 그래서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티베트 쪽에서 사신을 보냈대. 불교를 이렇게 전수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불교가 불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 후기에 천주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과학, 문물, 서학 이런 게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내려고 사신을 보냈는데 이 정중상 무상스님 쪽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불교를 통해서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대승화상 쪽에 그런 불교가 들어갔는갑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최근에 밝혀진 얘기예요. 왜냐하면 1900년에 저게 처음 문이 열리면서 도랑학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최신 얘기라. 물론 최신도 100년이 넘었네. 최신도 100년이 넘었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중사 무상스님에서 정중종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연불하고 선을 무념무상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도교하고 영향이 있을 거예요. 또 사천불교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도교의 발생지가 사천이거든요. 또 그래서 무념무상 이런 건 도교인데 그런 쪽하고도 연결점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무상 스님을 김화상이라고 불러요. 김화상. 김화상. 화상은 이제 여기서 화상은 야이 화상아 그 화상이 아니고 큰 스님 화상이에요. 아까 그 대승 화상도 큰 스님 화상이야. 네. 그 화상이 속화되면서 야이 화상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화상인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분은 선과 연불을 결부시켜요. 그래서 연불선 같은 이런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저런 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 성도왕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알려지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구화산의 김교각 스님이라고 하는 김지장입니다. 교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청나라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김지장.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에서 가장 뜬 외국인이죠. 중국의 4대 영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문수보살의 오대산,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보타락가산, 그 다음에 아미산, 보현보살의 아미산, 그 다음에 구화산, 지장보살의 구화산. 그래서 가보면 이 어른이 또 99세까지 살았대. 이게 또 99세 이걸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막 이러는데 가보면 99m짜리 그래서 김교각 스님 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중국에서 그렇게. 그래서 산 전체가 그냥 막 절로다가 이렇게 막 덕얼덕얼 있지. 우리 같은 사람들도 거의 몇 번 가봤지만 실제로 맨날 가는 절만 가지 그 한번 이렇게 쫙 순례를 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것만 순례해도 3박 4일이 갑니다. 그 안에서 그 산 안에서 절들만 돌아도 그래서 뭐 중국의 오대산 같은 데는 그게 뭐 108개인가 있어요 절이. 제가 다음 시간에 그래도 마조 스님 얘기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